오늘 준비한 내용은 평소에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한글 타자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글 타자기는 뭐 써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써보신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 한 40대나 30대 후반 정도 분들은 아마 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젊은 분들은 아마도 보신 적도 별로 없을 텐데 그래서 이 세대에 따라 좀 기억이 많이 갈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한글 타자기란 것이 상당히 좀 독특한 기술입니다. 타자기는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것이 한글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자의 특수성과 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이란 것이 어떻게 한글 타자기라는 기술과 결합해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간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 생활을 하는데도 약간은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고 나면 기술이란 것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들이 계속 남아서 옛날 기술 위에 새로운 기술이 쌓이고 덧대지고 하면서 기술이란 것이 쭉 발전해 나간다는 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강의 시리즈에서 뭐 제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목은 너무 거창한데 간단히 하나씩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웠나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영문 타자기는 뭐 다들 한글 타자기보다 좀 더 많이 보실 겁니다. 요즘 쓰는 사람은 없지만 커피집 같은 데 가면 그냥 인테리어로 많이 놓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직관적입니다. 그냥 하나의 글자를 누르면 A 누르면 A가 딱 찍히고 한 칸 움직이죠, 종이가. 그리고 뭐 B 누르면 B 찍히고 한 칸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기계인데 이 동아시아 문자 중에서 한글은 일본 글자나 한자보다는 훨씬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고 과학적입니다. 배우기 쉽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이 근대 과학의 어떤 발명품인 타자기라는 데 이식한다는 것은 일본 타자기나 중국 타자기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과제가 있고 나머지 2가지는 단지 기술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이 한글 타자기로 찍은 글씨를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 것인가, 뭐 단순히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글 타자기로 글자를 찍으면 그 문서는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가치 있는 문서가 되는가, 또는 그냥 어떤 장난감 같은 도구로만 취급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사실 문화적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인데 한글의 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모아쓰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아쓰기 한글의 큰 장점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한글 배울 때도 이렇게 한 음절이 시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딱 나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모아쓰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모양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기계식 타자기로 한글을 모아쓰기 한다는 거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 자음이 14자, 모음이 10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음 14자, 모음 10자를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자음 14개, 모음 10개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글자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그림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기역이라는 자음인데 기역이 하나의 기역이 아닙니다. 형태적으로 생각하면 맨 왼쪽 위에 나온 것처럼 그 가로로 이제 세로로 긴 모음하고 아야 어여 이런 모음하고 쓰는 위아래로 긴 기역이 있고요. 그리고 오요 우요처럼 가로로 된 모음과 어울려 쓰는 위아래가 짧고 옆으로 넓은 기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만 해도 시각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시각적으로 많이 다르고 글자를 예쁘게 쓰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에 쓰는 기역과 과에 쓰는 기역도 다릅니다. 같은 크기로 하면은 과가 전체적으로 더 커지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쁘게 잘 쓰려고 하면 가에 쓰는 기역과 간에 쓰는 기역도 또 달라집니다. 조금 위아래로 좀 더 짧아요. 그리고 모음도 10개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아라는 모음, 왼쪽 줄에 있는 것들이죠.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길이가 좀 달라집니다. 길이도 달라지고 가로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줄에 오라는 모음도 위치도 달라지고 형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예로 나온 그림에는 받침이 2개 있을 때, 그러니까 겹받침이 있을 땐 또 더 짧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복모음이 될 때는 이제 오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타자기로 쓰게 된다고 하면 사실 타자기나 활자로 쓰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다 기역은 하나, 아는 하나, 오는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타자기나 활자로 쓸 때는 이걸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건 줄 모르셨죠? 왜 몰랐느냐?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이 과정을 다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뭐라고 집어넣건 글자를 맞춰본 다음에 최적의 모양을 불러내서 찍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 옛날에 모든 걸 기계식으로 처리해야 했을 때는 이 모양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론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로마자, 알파벳 타자기는 알파벳이 26자고 그걸로 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자음 14자, 모음 10자 해서 26자에 실으면 막 심지어 키가 남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24자만 그 건반에, 그러니까 자판에 올려서는 한참 모자란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다 만들 거냐? 기역 3개, 니은 3개, 디귿 3개 뭐 이렇게 만들 거냐? 그럼 또 글자가 너무 많아지겠죠. 많아지기도 할 뿐더러 사실 이게 대단히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어떤 사람들의 신념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글이 일본 글자나 한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믿음의 근거가 더 간단하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부호가 하나씩 대응된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건데 타자를 치기 위해서 또는 활자를 잘 찍기 위해서 같은 부호를 2개씩 3개씩 만든다고 하면 이 한글의 우수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타자기냐 아니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은 타자기냐 정말 한글의 그 정신을 제대로 살린 타자기냐 이런 또 하나의 차원이 논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것이 이런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음절 글자 하나를 한자나 일본 글자 하나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9가지들 가, 간, 고, 곤 이거를 다 그 자음 모음을 합치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찍느냐, 실제로 이미 1910년대 20년대가 되면 일본과 중국에서는 한자를 찍는 타자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가운데 넓은 판에 활자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이거 정말 활자입니다. 인쇄에 쓰는 것 같은 활자고, 저 레버를 이용해서 저 가운데 그 쇠로 된 부분 있죠. 이것을 움직이면 이 종이와 저 활자를 뽑는 부분이 같이 움직이면서 활판에서 활자를 뽑아다가 저 돌돌 말려있는 종이에다가 찍습니다. 이게 일본 타자기고 1910년대 이제 스기모토 쿄타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일본은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다 해서 100개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 아시겠지만 일본 글은 사실 한자가 없으면은 뜻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띄어쓰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의미의 분별을 다 한자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타자기란 것은 기본적으로 한자 타자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몇백 자의 활판이 들어있는데, 한 1000자 가까운 활판이 들어있는데, 이 가타카나 히라가나와 자주 쓰는 한자들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타자수가 일일이 저 위치를 외워서 이 글자를 옮겨가면서 찍습니다. 대단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숙달되면 꽤 빨리 칠 수 있습니다. 약 1분에 30자 정도 친다 그래요. 야, 뭐 2초에 한 글자인데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한자로 또박또박 한자를 쓸 때 2초에 한 글자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쓸모가 있는 기계이긴 한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럼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 사실 뭐 추가적인 투자나 이런 게 없이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뭐냐면, 이때 나와 있는 이런 일문 타자기에 활자만 완성된 한글 음절 글자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간, 갓, 이런 걸로 다 갈아 끼우면 돼요. 홀까지 넣어서. 근데, 물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 80년대에 책 만들거나, 잡지 만들거나 하셨던 분들은 소위 공판 타자기란 거 기억하실 텐데, 실제 인쇄소에 가면은 이렇게 한글 자모를, 활자를 넣은 이 일문 타자기, 개량한 타자기를 실제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과연 한글 타자기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었던 거죠. 타자기란 것은 정말 그 미국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손이 보이지 않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타자 우승하는 사람들은 기계식 타자기 시절에도 1분에 300타 정도를 쳤거든요. 이런 일문 공판 타자기의 10배가 되는 속도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이면 그 정도 속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하러 한글을 다시 한자처럼 만드느냐, 이런 또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정말 한글의 본질을 살리는, 근데 또 어떻게 말하면 알파벳에 가까운 형태의, 왜냐하면 한글도 소리 글자니까 자음 모음이 있고, 알파벳에 가까운 형태의 한글 타자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아쓰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근데 모아쓰기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글 타자기로 찍은 문서를 사람들이 읽어주느냐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껏 열심히 타자기로 문서를 찍었는데 그걸로 보고서를 올렸더니 부장님이 읽지도 않고 내다버리고 손으로 다시 써와라 이런다든가, 그러면 돈 들여서 타자기를 산 의미가 없잖아요. 또는 계약하는데 타자기로 서류를 찍어갔더니 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서류에는 사인하고 도장 찍고 싶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냐 싶은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가로쓰기 자체가 정착이 안 돼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80년대까지도 한국의 신문이나 잡지 중에 대다수가 세로쓰기였습니다. 뭐 우리 전통시대에도 그렇죠. 전통시대에도 책들이 다 세로쓰기였고 그다음에 한문 문화의 연장선입니다. 세로쓰기로 돼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동아시아 전체가 세로쓰기니까 일본 글도 세로쓰기였고 일제강점기에도 이제 세로쓰기에 맞춰서 출판이나 인쇄나 또는 뭐 언론, 신문, 잡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세로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도 당연히 세로쓰기에 익숙해 있었겠죠. 그래서 영문 타자기는 근데 세로쓰기용이 아니죠. 생각해보면 뭐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종이를 이렇게 돌돌 말아놓고 다다다다 치면 종이가 그냥 가로로 쭉쭉쭉 찍혀 나옵니다. 가로쓰기한 한글 문서라는 것이 영 사람들 보기에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1916년에 최초로 미국 특허를 받은 한글 타자기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왜 미국 특허를 받았나? 근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1916년이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한글 타자기를 뭐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특허를 낸다 그래서 그 일본 관리들이 잘 받아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거꾸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알라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더우드란 타자기 회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에 고용된 엔지니어, 발명가입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그 연세대학교 설립한 언더우드 같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언더우드는 선교사 돼서 한국에 왔고 형 언더우드는 언더우드 타자기라고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그 큰 타자기 회사가 있었는데 그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를 형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그런 내력에서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언더우드 집안은 선교에도 관심이 있어서 미국에만 타자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타자기를 팔고 그걸 또 선교 같은 데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알라드는 그 중에 한 명이고 이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에 고용된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뭐 그 해당 국가와 상관없이 일본 타자기, 한자 타자기, 한글 타자기, 뭐 태국어 타자기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미국에 특허를 다 냅니다. 자기들이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막 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뭐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한글 타자기란 물건으로 특허를 낸 최초의 사례입니다만 지금 뭐 그 얘기를 더 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 샘플이 있어요. 글자 샘플이 있는데 좀 확대해 봤습니다. 그림 1번을.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한글 자음 모음이라 그러는데 좀 이상한데 자, 고개를 왼쪽으로 90도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읽으면 이제 보여요. 자음이 기역, 키역, 뭐 비읍, 피읍, 지읒 막 이렇게 있고 모음이 아야, 어여, 이, 오요, 우요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10년대에는 가로 쓴 글자를 사람들이 너무나 낯설어 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 사람이 미국에 특허를 낸 한글 타자기도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세로쓰기를 할 수 있는 타자기로 특허를 냅니다. 어떻게 세로쓰기를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피겨 2, 그림 2라고 나온 게 있죠. 이거는 지금 세로쓰기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보내셨다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런 세로쓰기 문장이 나오느냐? 종이는 알파벳 타자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글자 자체가 지금 왼쪽으로 90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90도 누운 글자들이 다다다다 찍히죠? 그러면 그 종이를 뽑아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면 그림 2와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어렵게 구현을 한 겁니다. 새로 쓰기 되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뭐 타자 수의 목 건강엔 별로 안 좋았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하고 타자를 치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만들었다는데 사실 의의가 있는 거지 이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가로 쓴 한글 문서란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읽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로 쓰기가 좀 익숙해진 것은 그나마 한참 지나서 한 60년대 이후 지나서고 그 뒤에도 한동안 한 80년대까지도 세로 쓰기, 가로 쓰기가 막 섞여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80년대 후반에 와서야 가로 쓰기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로 쓰기의 문제는 사실은 또 한자를 얼마나 우리 글에 남겨놓을 것이냐라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연결이 좀 자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문은 한자를 세로로 써요. 반면에 그 로마자 알파벳은 가로로 씁니다. 근데 이제 한문은 표의 문자, 뜻 글자고 알파벳, 로마자는 소리 글자고 그리고 한자는 전통과 과거를 상징하고 로마자는 미래와 기계와 어떤 혁신을 상징한다고 할 때 한글은 소리 글자죠. 소리 글자고 한자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고 기왕이면 어떤 서양과 같은 효율과 혁신을 추구하고 싶으면 소리 글자인 한글은 더 이상 한자처럼 세로로 쓸 것이 아니라 가로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전통주의자들보다는 소위 말하는 한글 운동가들에게서 나타나죠. 근데 그래서 가로 쓰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물론 오늘날 우리 생각엔 가로 쓰고 한자도 섞어 쓰면 되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가로 쓰기라는 것은 아예 한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한글로만 가로 쓰는 것이 한글의 어떤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잘 알려진 분이 주시경 선생이나 최연배 선생 같은 분입니다. 최연배 선생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나갔는데 이 1947년에 그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을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군정 시기니까 사실상 나중에 정부 수립됐을 때랑 비하면 문교부 장관 버금가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글자의 혁명이라는 책을 냅니다. 한자 안 쓰기와 한글 가로 쓰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아주 해괴한 글자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연배 선생이 생각한 혁명으로 바뀐 정말 새로워진 한글인데 아까 이제 너무 나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세로 쓰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한자를 안 쓰고 가로 쓰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로 쓰기가 풀어 쓰기까지 의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 나, 다 같은 그 세로 모음과 쓰는 것들은 사실은 그대로 그냥 풀어 쓰나 모아 쓰나 우리 눈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세로 쓰던 것을 가로로 쭉 써놓으면은 그 우요처럼 가로로 붙는 모음만 옆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받침만 옆으로 빼면 사실 알파벳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 타자기를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아까 그런 모아쓰기 같은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고 알파벳처럼 그냥 한 글자 칠 때 종이 한 칸씩 움직이고 다다다다 찍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생각하기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이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한글이 한자 문화와 완전히 결별하고
알파벳과 같은 더 선진적인 문자와 한 그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최연배 선생의 책에는 정말 혁명적입니다. 뭐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심지어 뭐 여기 이제 나오지만 대문자 소문자가 있고 인쇄체 필기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위에가 인쇄체 아래가 인쇄체 대소문자 아래가 필기체 대소문자고 뭐 이상하죠. 대충 보면 그래도 자음은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아자차카 타파까지 있고 시옷 같은 건 좀 바뀌었어요. 근데 모음이 아야 어여를 이제 그냥 하나만 쓰기 밋밋하니까 획을 좀 많이 꼬았어요. 순서대로 아야 어여 우유 우유입니다. 낯설죠. 낯설어서 오른쪽에 예문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전통 그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죽고 죽어 뭐 이런 건데 그 정몽주 그 단심가죠. 그러니까 아마 이걸 만들고는 사실 대단히 뿌듯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좀 극단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요 부분을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한글 타자기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였다. 그냥 뭐 알파벳 타자기를 가져다가 활자만 바꿔 끼고 키만 바꿔 끼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한글을 보는 관점 자체를 건드리는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한글 타자기를 많이 쓰게 되려면 사실은 한글 타자기로 쓴 문서, 그건 어떤 모양이겠어요? 가로쓰기 문서고 당연히 한자를 거의 안 쓴 문서일 겁니다. 그런 문서들도 사람들이 좀 존중을 하고 이게 문서 대접을 하는 세상이 돼야 사실은 한글 타자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손으로 반듯반듯하게 한자 다 섞어가면서 쓴 그런 문서를 선호하는 사회에서는 사실 한글 타자기를 기술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런 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한글 타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나타났고 각각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그거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뭐 여기서는 좀 멉니다만 서울 용산의 한글박물관이 몇 년 전에 개관을 했죠. 한글박물관에 가면은 그 상설전시관에 상당히 큰 부분이 이 타자기로 채워져 있는데 이 오래된 타자기들의 메커니즘과 각각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동영상으로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용산 쪽에 가실 일이 생기면 한 번쯤 구경을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오늘은 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언더우드 타자기의 알라드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16년에 미국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록상 그보다 먼저 만든 타자기가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건 아직 실물이 확인이 안 됐어요.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정말 실물을 본 사람이 없고 뭐 특허를 본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나왔던 것처럼 당시에 광고를 좀 하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이원익이라는 분이 만든 타자기인데 재미교포입니다. 미국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타자기를 구하기가 쉽고 그걸 개조해서 만들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자기를 쓰는 주 용도들이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미교포들이 타자기를 만드는 것은 되게 어떤 소규모 인쇄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뭐 인쇄를 많이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지만 되게 미국의 한인 교회 같은 데는 뭐 몇십 명, 많아야 100명짜리 뭐 인쇄물을 만들려고 하면 타자기가 가장 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개조를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이원익이라는 분도 재미교포고, 그래서 교회에서 쓰려고 타자기를 개조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5벌씩 세로 쓰기, 이건 뭐냐? 일단 세로 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봐야 활자가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90도 누운 활자들로 찍고 나중에 돌리면 이제 세로 쓰기 문서가 나오는 것이고요. 5벌이란 건 뭐냐?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컴퓨터 자판은 2벌식입니다. 자음 1벌, 모음 1벌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식 타자기 시절에는 그렇게 자음 1벌, 모음 1벌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글자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벌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용적인 타자기 중에 가장 많은 벌수가 이제 5벌씩인데, 5벌은 뭐냐?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받침 1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성 2벌, 중성 2벌입니다. 어떻게 2벌이냐? 그 초성, 시작하는 자음은 아까 각야 거기어에 들어가는 그 위아래로 긴 자음이 1벌, 그리고 고교 구규에 들어가는 그 옆으로 넓은 자음이 1벌, 이렇게 해서 자음 2벌이고요. 그 다음에 모음 2벌은 그 받침이 있을 때 쓰는 거, 없을 때 쓰는 거 1벌씩입니다. 그러니까 아야 어여가 긴 거랑 짧은 게 있는 거 말씀드렸죠. 오요 우유도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랑 중간까지만 오는 거 역시 2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음 2벌, 모음 2벌, 받침 1벌 이렇게 하면 5벌이고, 이 정도쯤 되면 이제 타자수는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원익 타자기 같은 경우는 글자 그 글쇠, 키가 대단히 많이 필요했고, 기록에 따르면 어떤 형태의 타자기였냐면, 옛날 타자기 중에는 이제 시프트를 많이 누르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대문자 1줄, 그러니까 대문자 3줄, 소문자 3줄 이렇게 얹은 타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시프트를 누르면, 그러니까 한 개의 글쇠가 대문자 A도 되고 소문자 A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타자기 중에 대문자 3줄, 소문자 3줄, 숫자 1줄 이렇게 7행식 타자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스미스 프리미어에서 나온 7행 타자기를 개조해서 거기 이제 5벌 글씨를 다 얹은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쓰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국내 일자강점기였기 때문에 국내 판매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타자기가 송기주라는 분이 만든 타자기입니다. 이 송기주 타자기는 실물이 한글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등록문화재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이 아드님이 보관하고 있던 타자기가 있었고, 송기주 씨는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이제 한국전쟁 때 납북이 돼서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인데 뒷얘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송기주란 분은 연희전문을 졸업해서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시카고로 유학을 가서 지리학 공부를 했다가 거기서 또 타자기를 한글 타자기로 개조해 보겠다는 뜻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29하고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1929년에 타자기를 만드는데 이것은 가로쓰기, 알파벳처럼 가로쓰기 타자기였다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쓰려고 안 해서 포기하고 34년에 이번엔 세로쓰기 타자기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 한글박물관에 남아있는 타자기는 이 34년형입니다. 29년에 만들었다는 가로쓰기 타자기는 아쉽게도 남아있지가 않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도 그 34년에 만든 4벌식 세로쓰기 타자기입니다. 4벌식은 뭐냐? 자음은 그냥 그러니까 자음이 2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각야거교에 쓰는 자음 1벌, 고교구규에 쓰는 자음 1벌, 그리고 이제 모음이 1벌이고요, 받침이 1벌.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4벌씩 세로쓰기인데 받침이 있으면 글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길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약간 여담인데, 그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됐죠, 시카고 타자기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사실 타자기와 큰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주요 소품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타자기를 모델로 했는가. 근데 그 일제강점기 후반부니까 아마도 1930년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송기주 타자기를 참고해서 만들었나 했는데 작가분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모양은, 외형은 이거랑 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자판의 배열은 많이 달랐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자판에 너, 여, 개 이렇게 써 있고, 이게 그러면 너자가 찍히고 여자가 찍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키가 좁다 보니까 2개씩 집어넣은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여라고 돼 있는 키는 그냥 찍으면 이응이고, 시프트를 누르고 찍으면 여가 찍히고, 밑에 유도 마찬가지죠. 그냥 찍으면 이응이고, 그 가로 이응이고, 시프트를 누르면 유가 찍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희한해 보이지만 찬찬히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송기주 타자기는 그나마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국내에도 타자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송기주는 이 귀국해서 타자기 사업을 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많이 밀어줍니다. 환영회도 열고 전시회도 하고, 이 일본에서 이 영문 타자기를 개조해서 들여와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신문 광고도 하고 열심히 이제 팔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 한글 타자기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이 팔렸던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라는 상황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한자의 장벽이 큽니다. 어쨌든 예쁘게 찍히고 하는데 현대 문명의 특색인 신속과 정확을 살려서 찍어도 한자가 안 찍히니까 사람들이 이걸 굳이 이 돈을 주고 사는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구적인 업적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정말 타자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광복 후의 일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다른 경로로 많이들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그 타자기를 발명한 사람이 공병우라는 안과 의사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서울에 공안과가 몇 군데 있죠. 종각 쪽에도 있고 천호동에도 있고, 그 아드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분입니다. 거의 독학처럼 어떤 인류의과대학이나 이런 곳을 나온 분이 아니지만 거의 독학하다시피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검정 시험을 봐서 안과 의사가 되고요. 이 개업을 해서 돈을 또 아주 많이 법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안과라는 것이 독립된 그 병원으로 존재하지가 않았던 때인데, 선구적으로 공안과를 차리고는 서울 장안에 눈 아픈 사람은 다 거기에 간다고 했을 정도니까 엄청난 돈을 벌지요. 그리고 성격도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이 개인적인 그 일화가 많은데 뭐든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못 견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공병호 박사가 신었던 구두 같은 것들이 그 공안과에서 계속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분 구두 뒤축을 항상 접어서 신었다 그럽니다. 이제 신고 벗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리고 그 남의 결혼식 무슨 관혼상제 이런 데 안 가는 것으로도 유명했고, 심지어는 이 신발 벗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미국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고 다니네 해서는 이 49년, 50년 이럴 때 미국에 갔다 와서는 멀쩡한 집을 다 공사를 해서는 이 미국식의 그 신발 신고 들어가는 집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장안에 소문이 날만 하죠. 물론 주변 분들은 좀 피곤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 공병우라는 사람이 빨리빨리를 그렇게 중시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타자기를 만들었는가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빨리빨리를 중시하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5벌씩 4벌씩 이런 것들은 사실 타자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4벌씩 5벌씩 같은 것은 타자수가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기억이 있을 때 이제 이 기억은 가에 들어가니까 이쪽 거를 쳐야지. 그 다음에 뭐 받침이 있으니까 이 우라는 모음은 위아래로 짧은 걸로 쳐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게 타자 속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실제로 알파벳 타자기의 가장 큰 장점은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뇌를 거의 거치지 않고 눈으로 보면 바로 손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 영문 타자가 뭐 300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물론 기계식 타자기보다 오늘날은 훨씬 더 빠릅니다. 이 타자를 하는 물리적인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뭐 컴퓨터 자판으로 빨리 치는 사람은 뭐 900타, 1000타도 나오죠. 근데 하여튼 한글 타자도 그렇게 빨라야 하는데 벌수가 많다는 것은 타자기로는 치명적인 결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양은 나빠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글자 수를 줄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2벌씩이 아니고 3벌씩이냐? 줄이고 줄였는데 2벌씩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컴퓨터 자판이 2벌씩이라고는 해도 실제로 화면에 찍히는 걸 보면 이건 2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각각이라고 쳤을 때 컴퓨터가 이 기억이 어떤 기억인지 판단을 해서 받침 기억과 초성 기억을 분리해 주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는 못해요. 근데 기계식으로 2벌씩 타자기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똑같은 기억을 치는데 어떨 때는 받침으로 가고 어떨 때는 알아서 초성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2벌씩은 포기하고 받침과 초성은 구별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초성, 중성, 종성 1벌 이상은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3벌씩 타자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미국 특허를 낼 때의 그 도판인데 타자기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타이프 바라고 활자가 움직여서 종이를 딱딱 때립니다. 그러면은 제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프 바를 유도해주는 타이프 가이드란 게 있는데 이 그림에 보이는 가운데 쇠로 된 부분이죠. 근데 옛날 알파벳 타자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개 타이프 가이드에 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병호 타자기는 초성, 중성 찍으면 이미 글자가 같잖아요. 왼쪽으로 갔는데 이 종성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 받침들의 타이프 바를 살짝 비틀어서 만들고 타이프 가이드를 왼쪽에 하나를 더 뚫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지런한 모양은 아닌데 한 반 글자 정도 쫓아가서 찍히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를 보시면 이겁니다. 이건 상당히 뒤에 찍은 문서인데 이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사용했던 문서입니다. 이건 전쟁기념관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짜빈동 전투라고 상당히 유명한 전투의 작전 문서라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타자기 문서구나 라고 이제 봤습니다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받침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뭐 화살표가 나오면 좋겠는데 약간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받침들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그 오른쪽으로 비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마다 중심선을 봤을 때 이게 그 타자기 바를 비틀어서 이미 찍힌 초성, 중성을 쫓아가면서 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은 그 공병호가 생각했던 대로 바랐던 대로 정말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찍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초중 종성이 화면에 보이는, 그러니까 화면이 아니죠 그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손가락이 다다다다 움직이면은 이렇게 종이에 찍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렇게 3벌씩이란 게 대단한 발명이구나. 왜 이거를 진작 아무도 안 만들었을까? 또 왜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서 오늘날 우리도 세벌식을 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날 수가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세벌식 타자기로 찍은 모양이 지금 눈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런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받침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 세벌식이란 거는 받침이 있고 없고 할 때 그 글자의 미묘한 변화 같은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는 글자는 위아래로 길고, 받침이 없는 글자는 위아래로 짧고, 또 이제 쌍자음도 그냥 키를 2번 찍어요. 쌍지읒 같은 경우는 지읒을 2번 찍고, 쌍디귿 같은 경우는 디귿을 2번 찍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뭐 쪽이나 떨 같은 글자들은 상당히 좀 균형이 맞지 않는 모양이 됩니다. 물론 공병호는 할 말이 있습니다. 타자기는 빨리 찍는 게 목적인 거고, 가지런한 게 좋은 사람은 나중에 인쇄소로 가서 다시 찍으셔라. 타자기란 게 타자기의 역할만 다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한자도 안 찍히고 글자도 가지런하지 않으니까, 특히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뭐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송기주나 이원익이 넘지 못했던 벽에 또 부딪힐 뻔했는데 의외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 타자기를 팔아서 계속 돈을 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안정된 수요가 있어야 되죠. 몇백 대, 몇천 대 단위로 팔아야 됩니다. 이게 대량 생산해야 단가가 떨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몇백 대, 몇천 대를 팔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아까 한 얘기를 요약하면 한자도 안 찍히고 모양도 밉지만 빨리 찍히는 게 유일한 장점인 기계를 몇백 대, 몇천 대 사줄 집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전쟁 중이고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군이 공병호 타자기의 든든한 이 후원자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950년에 한국전쟁 발발하고 공병호 박사는 초창기에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이분이 좌익계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타자기를 좀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이동환은 살려주겠구나 해서 열심히는 아니고 만드는 척만 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나고 인민군 퇴각할 때 이제 어떻게 목숨을 건져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부산에 내려왔더니 지금 그림 오른쪽에 나오는 이 손원일이라는 분이 해군 제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군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인데, 이 손원일 제독이 공병호 박사를 찾습니다, 이런 전단지 같은 걸 전봇대에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 타자기를 만들었다는데 이거를 우리 해병대랑 해군에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손원일 제독은 중국 국민당 시절에 중국에서 해군 일을, 그러니까 해사를 배우고 영국 배에 또 오래 탔던 분이라서, 이 서양 사람들이 문서 생활을 할 때 타자기가 있으면 얼마나 효율이 높아지는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타자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거를 군에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해병대와 해군에서 몇백 명씩 타자수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쪽에 있는 문서가 있는데, 이게 휴전협정문이죠. 휴전협정문도 당시 군에서 가장 많이 썼던 공병호 타자기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병호는 뒷날 이게 자랑을 하기를, 사실 밑에 문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휴전협정의 당사자 중엔 지금 남한 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과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군 3자 사이에 있는 휴전협정이고,
남한 대표가 없었죠. 물론 뭐 편제상 유엔군의 휘하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뭐 그런 휴전 협정에 끝까지 반대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병호가 자랑하는 것은 남한 쪽 대표는 휴전협정 그 회의장에 못 들어가는데 내 타자기는 들어갔다, 막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시장이 생기고 몇백 대씩을 꾸준히 팔 수 있게 됩니다. 군이 쓰게 되면서 국방부도 쓰게 되고 다른 정부 부처도 조금씩 타자기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자기 시장이 성장을 하고 정말 한글 타자기란 것이 가능했겠는가라는 그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군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문관계 관료처럼 한자를 꼭 많이 쓰고 이러지 않아도 되었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겠죠. 실제로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70년대 말이 되면 공병호는 그 유신 정권과 뒤이어서 전두환 정권과 대단히 안 좋은 관계가 되지만 60년대 중반까지는 공병호는 군과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병호 타자기의 그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군이었죠. 해군이었고, 이제 손원일 씨 같은 경우는 이 해군 제독을 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외교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유럽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독 대사도 하고 외교 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국방부, 최신부, 외교부 이런 곳에 공병호 타자기가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5.16 쿠데타 이후에 군사정부가 그 한글 기계화 촉진 시책을 합니다. 어쨌든 근대화가 지상 과제인 정부였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한 것, 그리고 뭐든지 기계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공문서도 한글 전용으로 쓰라고 지시를 합니다. 물론 이 공무원 조직 하부까지는 관성이 있어서 70년대까지도 정부 문서에 많은 것들은 손으로 새로 쓰기로 한자 쓴 것이 있지만 차츰차츰 가로쓰기한 손글씨라고 해도 가로쓰기한 문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한자의 사용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것이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 타자기를 팔기엔 점점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빨리 찍을 수 있고 뭐 한글이라도 순한글이라도 괜찮다는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65년까지 공병호의 말로는 자기 회사에서만 3만 대의 타자기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만 대란 것은 민간과 정부를 모두 합친 거겠죠. 그리고 관공서에서 보유한, 그러니까 정부와 뭐 기타 준 공무원 조직에서 보유한 타자기도 1968년이 되면 1만 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공병호 타자기가 시장을 다 장악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 3분의 2 정도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병호식이 한 11,000대 중에서 6,700대, 그리고 김동훈 타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훈 타자기는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5벌씩이고 말씀드렸지만 벌수가 많으면 일단 글자 모양이 좀 더 가지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동훈 타자기는 상당히 글자가 반듯반듯하게 나옵니다. 인쇄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흥미로운 것이 같은 정부 부처라고 해도 부처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타자기가 더 많은지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뭐 여기는 부처별 숫자는 표로 다 싣지 못했지만 관공서 전체로 보면 공병호 타자기가 뭐 6,700대, 김동훈식이 4,300대라고는 하는데 이게 부서마다 6대4인 것이 아니고요. 국방부 같은 경우엔 300대 전부가 공병호 타자기, 문교부 같은 경우엔 100대 전부가 김동훈 타자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별로 선호가 확연하게 갈립니다. 반듯반듯한 거 좋아하는 데서는 5벌씩 타자기를 선호하고 빨리 찍히는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국방부, 최신부, 뭐 교통부 이런 데가 대표적이겠죠. 빨리 찍히는 거 좋아하고 좀 뭐 군과 관련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 공병호 타자기를 선호하게 됩니다. 어쨌든 과점 체제가 되는데 이건 당시에 이제 잡지 기사입니다. 뭐 라이벌 상품에서 공병호 타자기와 김동훈 타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잡지는 좀
미심쩍은 잡지긴 합니다. 뭐 야담과 실화 이런 잡지인데, 근데 하여튼 어쨌든 흔치 않은 기사라서 가져왔고, 왼쪽 아래 보면 공병우 박사의 장남이 나옵니다. 이분이 공영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공안과를 이어받아서 지금 안과 의사를 하고 계시고, 장남은 타자기를 이어받으려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대에서 이제 기계공학 같은 것을 공부하고 타자기 회사에서 견습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창기엔 미국의 OEM으로 생산하다가 이 60년대가 되면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국내에서 타자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한글 타자기는 아니지만 생산 기반이 갖춰지니까 노동력이 싸잖아요. 그래서 영문 타자기를 아예 한국에서 발주를 받아서 수출도 하고 상당히 공병우로서는 비즈니스가 잘 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병우 타자기와 김동훈 타자기는 여러 가지 간극이 있었던 거죠. 지향점 자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공병우, 김동훈식이 있고 나머지 이제 백성죽, 장봉선 이런 약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들이 있었는데 글꼴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공병우 타자기가 아무래도 가장 그 글자에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이 보이죠.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세벌식이란 것의 기본적 제약이 받침이 있는 글자와 없는 글자가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병우 타자기 글을 봐도 위쪽 선은 가지런한데 아래쪽 선은 들쭉날쭉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공병우 타자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거 뭐 빨랫줄에 옷 널어 놓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빨랫줄에 널어 놨을 때 뭐 티셔츠는 조금만 내려오지만 바지는 길게 내려오고 윗줄은 가지런하지만 아랫줄은 들쭉날쭉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백성죽, 장봉선 다 5벌씩, 4벌씩 그렇습니다. 김동훈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지런하죠. 그래서 뭐 인쇄와 거의 차이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고르게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다섯 벌씩 김동훈식 선호하는 사람은 그것만 쓰고 공병우식 선호하는 사람은 그것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커지긴 했는데 더 이상 시장이 커지려면 사실은 표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타자를 가르친다고 해도 어느 타자기로 가르칠 것인가, 공병우 타자기를 가르쳐 놓으면은 김동훈 타자기 쓰는 데는 취직을 못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이쪽에서 글자 2개 바꾸시고 저쪽에서 글자 3개 바꾸는 정도로 양보하시죠.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애초에 아닙니다. 왜냐면 타자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나아가서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한글을 어떻게 기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뭐 단순히 당신이 20%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60년대 초반부터 표준화위원회가 몇 번 결성이 됐는데 타협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하다가 결국엔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약간 폭력적이긴 합니다만 결국엔 뭐 군사정부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있는 걸 싹 무시하고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1969년에 과학기술처가 기존의 글자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자판을 새로 만들어서 표준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4벌씩인데 타자기용은 4벌이고 인쇄전신기는 2벌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아래쪽 인쇄전신기용 2벌 자판이라고 된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지금 유튜브를 만약에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 고개를 15도 아래로 내려서
지금 여러분 자판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같죠? 이 인쇄전신기용 두벌식 자판이란 건 오늘날 컴퓨터 두벌식 자판의 모체가 됩니다.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쓰이고 있고, 사실은 이걸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인쇄전신기란 건 뭐냐면,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전신하면 우리는 그 모르스 부호 이렇게 또도도도 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옛날 전신이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렇게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5, 60년대 되면 어떤 장비들이 나오냐면, 보내는 쪽에서도 그냥 자판으로 칩니다. 자판으로 치면 중간에 이제 기계 장치들이 있어서 그거를 모스 부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전선을 타고 가는 건 모스 부호가 가고, 그러면 반대쪽 기계에서도 일단 모스 부호를 받아서는 그거를 똑같은 회로를 돌리면은 다시 글자로 변환이 돼서 그거를 인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식으로 모스 부호를 치는 것은 기계가 해주고, 그 양쪽 끝단에 이 컴퓨터 자판과 프린터가 있는 거죠. 근데 인쇄전신기를 쓰게 되면 이게 일종의 전기 회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받침을 얘가 알아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음, 모음,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면은 세 번째 자음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것이고, 자음, 모음, 자음 다음에 자음이 오면은 이 세 번째 자음이란 것은 첫 번째 음절의 종성인 거죠. 말로 하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역 쓰고, 아가 오면 가가 되는 거지만, 기역 쓰고 다시 기역이 나오면 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뭐 전기회로나 전자회로를 쓰면은 입력되는 걸 다 기다렸다가 변환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쇄전신기에서는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뭐 최연배 시절부터 그렇게 구현하려고 했던 두벌식을 구현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다만 인쇄전신기란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물건이고, 타자기에선 그걸 쓸 수는 없어요. 타자기는 여전히 타자수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자기용 네버식 자판이란 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 두 개를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두벌식 자판의 연장선인데 어쩔 수 없이 벌수를 늘립니다. 초성과 종성은 분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초성 자음과 받침 자음은 분리를 해야 되고, 글자 꼴을 생각해서, 글자 꼴을 꼭 생각해야 됐느냐? 사실은 생각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병우 타자기를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글자가 들쭉날쭉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병우는 내가 시장에서 가장 지분이 큰데 그냥 가만 놔두면 미국에서는 정부가 개입 안 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 같은 QWERTY 있는 그런 자판들이 표준이 됐거든요.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공병우는 자기 타자기도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표준이 될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쪽에서, 특히 이제 문교부나 이런 쪽에서 공병우 타자기가 표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양이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다시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들쭉날쭉한데, 아니 모양이 좀 들쭉날쭉하다고 그렇게 미워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 공문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받침 자리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누가 문서를 위변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20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누가 나중에 리을을 딱 찍어서 10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40을 30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정말로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이 공무원 조직,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반론이 또 나름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병우 타자기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위아래로 긴 모음과 짧은 모음은 확실히 구별을 해줘야
정부도 명분이 서는 거죠. 그래서 초성 한 벌, 종성, 받침 한 벌, 그 다음에 위아래로 긴 모음, 위아래로 짧은 모음이 한 벌 한 벌 해서 4벌씩 타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컴퓨터 자판 또는 인쇄전신기용 2벌 자판과 비교하면 사실은 거의 같아요. 근데 다만 4벌 글쇠를 싣기 위해서 한 뭐 2줄을 위아래에 있는 걸 하나로 합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어아이가 위아래로 2개씩이 있는데 위쪽 거는 받침하고 쓰는 짧은 모음이고 요여야에는 그거에 쉬프트로 넣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정부 표준을 발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사실은 그 전까지 타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최후 통첩이 됩니다. 당신들 생산 라인을 바꿔서 당신들 뭐 자판 만드느라고 발명하느라고 고생한 건 알지만 그저 다 없던 일로 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정부 표준 자판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시장에서 밀려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런 게 됩니다. 물론 뭐 특정한 자판을 가진 타자기를 못 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표준이 일단 정해지면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타자기는 다 표준 자판을 가진 걸 사야 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타자기 교과서도 다 표준 자판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성된 타자수들은 또 표준 자판만 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년, 10년을 내다보면 표준 자판으로 생산 라인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정부의 조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동훈 같은 경우는 아예 타자기 사업을 접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타자기 사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 전까지 타자기 사업과 관계가 없던 회사들도 재빨리 설비를 갖추고 이제 이 정부 표준 자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병호가 상당히 외롭게 됐죠. 근데 이제 공병호는 이제 김동훈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접어버렸는데, 공병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캐릭터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한국의 10대 고집쟁이를 뽑을 때 들어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믿는 구석이 있었죠. 70년대에도 공안과는 그러니까 대형 뭐 재벌 기업 이런 데를 빼고 공병호가 개인 납세자 순위 10위 안에 들고 뭐 그랬습니다. 공안과가 여전히 잘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재정적으로도 싸움을 지속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공병호가 생각하기엔 명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타자기란 것은, 한글 타자기란 것은 간단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3벌씩은 안 된다고 해놓고 4벌씩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나는 뭐 단지 어떤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한글 기계화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벌씩 자판에 반대한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이게 또 나름 명분이 있었던 거죠. 물론 오늘날 2벌씩이 이제 보편화된 시점에서 보면 3벌씩이나 4벌씩이나 5벌씩이나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명분 싸움에서 3벌씩까지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4벌씩 5벌씩은 어쨌든 왜 기억을 2개씩 하느냐라고 했을 때 딱히 얘기하기가 좀 궁색해요. 또는 뭐 왜 똑같은 모음을 2개씩 하느냐 했을 때 방어하기가 궁색한데, 3벌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능한 거죠. 훈민정음 서문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한글이 2벌이 맞습니다. 자음 1벌, 모음 1벌. 근데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음운학적으로 설명한 데서 볼 때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2벌이지만 음운학적으로는 한글은 원래 3벌이다 라는 주장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초성과 종성은 같은 부호를 쓰지만 엄연히 다른 존재인 겁니다. 음운학적으로는. 그러니까 3벌씩
중복에서 기역이 2개 있는 것은 중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4벌, 5벌까지는 방어가 힘들지만 3벌씩까지는 오히려 3벌씩이야말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더 진정하게 살린 거다라고 심지어 2벌씩까지도 비판하면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냐는 다른 문제겠지만 공병호는 이렇게 자기 나름의 논리를 세우고 70년대에 이 엄혹한 유신 시대에 정말로 막 박정희 정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심지어는 한글학회 같은 데 후원을 해서 공병호 타자기가 정부 표준 타자기보다 낫다는 공청회를 막 엽니다. 물론 취소됩니다. 열려고 하면은 뭐 중앙정보부에서 찾아와서 못하게 하고 취소되고, 뭐 잡지에 또 그런 특집 기사를 내도록 후원하면 잡지가 폐간되고, 뭐 이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오고 막 이런 갖은 고초를 겪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병호는 처음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겠지만 약간 한글 타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약간 민주화 운동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80년대에도 이것은 그대로 이어지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1972년에 한글학회 기관지로 한글 새소식이라는 것이 창간이 되는데, 보시면은 신문 만드는데 큰 횃불 이런 내용으로, 제목으로 한글 전자동 조판기가 완성되었다 라고 해놓고 그 아래에 뭔가 눈에 잘 안 읽는 글자들이 주르륵 찍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자동 조판기를,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것을 이제 한국에서 개조를 했는데 이것을 한글 학회에 기증을 합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공병호가 있겠죠. 공병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동 조판기의 입출력 시스템은 글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열심히 잘 보시면 밑에서부터 셋째 줄부터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공병호식 타자기에 키보드를 그대로 적용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즉 공병호가 정말 사비를 털어가면서 이 한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기계까지 기증을 합니다. 그 기증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판을 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남아있게, 늘어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 한글 새소식의 본문은 이 세벌식 타자기 형태, 세벌식 타자기 글꼴처럼 찍힙니다. 세벌식 타자기로 만든 거죠, 사실상.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병호는 자신이 건재함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러다가 1980년이 되면, 미안합니다. 좀 더 앞으로 돌아가면, 물론 이제 정부의 탄압이 아주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사실 아까 군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도구로 작용합니다. 정부가 공병호 타자기를 어떻게 보면 버리면서 그 군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공병호 타자기를 밀어줄 수가 없게 된 거죠. 심지어 이제 김재규 씨가 속해 있던 그런 쪽에 공병호 타자기 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맡겼는데 그 주식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팔아버리고 해서 공병호 타자기 회사 자체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아주 억울한 일을 또 맡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공병호 박사 이제 너무 피곤해서 한동안 타자기 일을 손에서 놓습니다. 타자기 회사도 없어지고 하니까 갑자기 사진작가도 됐다가 80년대에는 또 미국에 또 가 있는데, 미국에 가서는 마침 잠깐 갈 생각으로 갔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사실상 못 돌아옵니다. 87년까지 못 돌아오고 미국에 머물게 되는데, 미국에서도 여기서 했던 일들을 똑같이 다시 합니다. 그 제야 운동단체, 민주화 운동단체에 한글 타자기 기증하고, 한글 인쇄기 기부하고, 한글 이런 조판기 기증하고, 그러면은 그쪽 단체에서는 이 공병호 타자기 글꼴을 한 신문들을 계속 찍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여기까지 올 줄은 생각을 못 했겠습니다만, 이 민주화 운동의 후원자 중에 한 명이 된 상태로 80년대에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가면 한국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80년대가 되면은 그 4번씩 타자기도 사실상 수명을 다하고, 왜냐면 이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아까 보셨던 인쇄전신기 2번씩 자판에 바탕을 둔 컴퓨터용 2번씩 자판을 보급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계식 타자기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돼서 84년에는 그 4번씩 기계식 자판을 아예 폐기해버린, 그러니까 그 뭐 기계는 만들고 있겠죠. 그렇지만 정부 표준에선 빼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불과 15년밖에 존속을 못한 단명한 자판이 된 건데, 대신에 이제 컴퓨터에선 2번씩으로 쓰는 것에 사람들이 큰 불편을 못 느끼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래 이야기가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조금 예상치 못한 영역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글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뭐 조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약간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글꼴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한글의 기준선이란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글자를 디자인할 때는 항상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이란 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중학교 때 썼던 영어 노트 생각하시면, 영어 노트 4줄이 있잖아요. 처음에 알파벳 외울 때 썼던 그 영어 노트 중에 아래에서 2번째 줄이 빨갛게 돼 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 그 줄만 특별히 빨갛게 돼 있느냐? 대부분의 글자들이 거기에 발을 디디고 또는 엉덩이를 붙이고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알파벳 타이포그래피에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받치는 선이죠. 그래서 뭐 A, B, C, D는 그 베이스라인 위에 쪼로록 있고, 뭐 P, Q, R 같은 거는 베이스라인에 몸통을 받치고 발이 아래로 내려오죠. 어쨌든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글자의 조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글자는 똑같진 않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 같은 것은 네모칸 기준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에 바탕을 둔 일본 가나 문자도 마찬가지죠. 베이스라인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네모칸, 바둑판 같은 네모칸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글에선 어떻게 되느냐? 한글도 원래는,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월인석보체, 훈민정음 나오고 용비어천가 찍었던 그 서체를 보면 한자처럼 네모반듯한 바둑판으로 조형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붓글씨가 정착이 되고 사람들이 빨리 쓰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베이스라인 같은 기준선이 생깁니다. 한자와도 구별되고 일본 가나와도 구별되는 베이스라인이 생기는데, 그것이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세로 모음 획입니다. 아야 어여의 획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를 어느 순간 볼 수 있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 왼쪽처럼 네모 했는데, 붓으로 손글씨를 쓰다 보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오른쪽 세로획 기준으로 시각적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우리 붓글씨 처음 배울 때 봐도 종이 오른쪽에 좀 접어서 거기다 줄 맞추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왜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냐면,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결국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80년대가 되면 가로쓰기가 정착이 되잖아요. 가로쓰기가 정착되면서 이 기준선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이 세로 모음 획으로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삼았는데,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끊어서 가로로 놓으면서 이제는 뭘 기준으로 삼지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공병호 타자기에서 말하는 소위 빨랫줄 같은 선이 일종의 기준선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요 얘기는 좀 넘어가고 요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록 공병호 타자기로 찍은 글꼴들이 또는 세벌식 글꼴들이 아래쪽으로는 들쭉날쭉해서 빨래에 널어놓은 것 같다는 비웃음을 샀지만 반대로 그 빨랫줄에 해당하는 윗부분은 가지런하거든요. 이거를 영어 알파벳의 베이스라인이 있다면 그 한글에는 탑라인이 있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조형적으로 가로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또 하나 이 디자이너들이 주목한 것이 모듈화라는 지점인데, 모듈화란 건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글이 조형 그 음절을 합치면서 글자의 변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기역도 서너 가지 모양으로 바뀌고 뭐 아야 어여도 서너 가지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게 결국 글자 디자인하는데 다 어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용으로 쓰는 예쁘게 쓰는 글자들, 책에 쓰고 인쇄물에 쓰는 글자들은 기역, 니은을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 갸, 거겨, 각, 간, 강 이것을 하나씩 다 그려야 됩니다. 이거를 활자 원도를 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초창기부터 원도 그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3,000자, 뭐 많게는 10,000자 정도를 일일이 다 그려야 됩니다. 손으로 그리고 요즘엔 컴퓨터를 이용합니다만 그 작업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듈화해야 된다는 사람의 주장은 이게 너무 시간과 에너지와 노동력의 낭비다. 그 세종대왕이 24자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뭐 하려고 이렇게 10,000자씩 그리고 앉아 있느냐. 그러지 말고 세종대왕 만든 대로 그냥 24개 쓰자. 그래서 글자 디자인도 이렇게 그냥 모듈을 붙이는, 모듈이란 게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붙이는 폰트도 만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좀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보니까, 모듈로 붙이고 보니까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공병호 타자기로 찍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공병호 타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 선구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8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병호 박사가 돌아옵니다. 뭐 자의반 타의반 미국에서 못 돌아오고 있다가 민주화가 조금 되면서 돌아올 수가 있었고, 돌아와서는 이분이 1907년생이라 사실은 이때 이미 80이 넘었죠. 그런데도 정력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70대의 나이에 가서는 매킨토시를 배워서 한국에서 최초로 매킨토시 한글 글꼴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배워서 글꼴도 만들고, 누가 물어보면 이제 글꼴 다 디스켓도 무료로 보급을 하고, 그게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직결식 한글 활자라는 겁니다. 직결식이란 건 간단히 설명하면 일종의 그림 글자인데,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뭐 기호로 자판을 설정하고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눌러도 막 별 찍히고 동그라미 찍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 한글 카드 같은 게, 한글을 구현하는 하드웨어가 없어도 알파벳 자판에 그 세벌식 자모를 매칭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림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다다다다 찍으면은 세벌식 타자기 치듯이 그 한글 카드나 그런 하드웨어가 없어도 한글을 찍을 수 있는 이 직결식 활자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 종로구 와룡동 뭐 다 사실 다 자기 건물입니다. 그 공항과 있고 이런 건물에 한 층을 한글 문화원이라고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한글 활자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디스켓 그냥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한 세벌식을 배워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면은 세벌식 스티커도 보내주고 키스킨도 보내주고 그럽니다. 이미 이제 컴퓨터 자판은 다 2벌식 자모가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 배울 수 있도록 스티커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한글 문화원이 또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병호 박사는 95년에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글꼴 디자이너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들었던 것이 결국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 타자기 시절에도 이제 타자기 시절엔 3번씩 자판을 만드는 거지만 이 컴퓨터 시절에는 글꼴을 만든 것으로 새롭게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월간 디자인하고 인터뷰를 한 건데 빨랫줄 글씨꼴을 개발한 공병호 박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벌체 또는 빨랫줄 글꼴 또는 뭐 탈 네모틀 글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만 그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미적으로는 다듬을 부분이 많습니다만 정말 디자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해서 이런 스타일의 서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84년에 창간한 세미 깊은 물의 표지 제호가 이 세벌체로 만듭니다. 이상철 디자이너의 작품이고요. 이 세미 깊은 물의 제호체라서 나중에 무슨 체가 됩니까? 샘물체가 되죠.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보는 샘물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86년에 이제 과학동화가 창간됐을 때도 이 과학동화 표지 제호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는 안상수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세벌체죠. 안상수 씨는 이제 아예 안상수체라고 자기 독자적인 세벌체를 계속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공병호가 어쩌다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계식 타자기 시절엔 어쩔 수 없이 이 모양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80년대로 넘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이 모양이 아니라 약간 논점이 바뀝니다. 사실은 이 모양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모양이 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바뀝니다. 물론 뭐 동의하는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 제야와의 연결이 또 어떤 결실을 낳느냐면 사실 그 아래아 한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이제 한글문화원이라는 공간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공병호의 개인 공간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려는 곳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 몇 명이 한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이제 아마추어지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좋게 보고 한글문화원에 공간을 내주고 거기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래아 한글 1.0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아 한글에서는 초창기부터 다른 그 정부 표준을 따라 만든 다른 어떤 소위 공공 또는 대기업 워드 프로세서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폰트의 지원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래 한글 1.5까지 지원하는 폰트가 사실 딱 4개밖에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것보다 많은 겁니다. 그 당시 뭐 행정전산망 워드 같은 경우는 명조와 고딕밖에 없었어요. 근데 2가지 추가된 것이 샘물체와 필기체라는 거죠. 샘물체란 것은 아까 보신 이 세미 깊은 물 제호에서 영감을 받은 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세벌식 자판을 지원하는 워드 프로세서가 아래 한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그 워드 프로세서들은 자판을 선택한다라는 메뉴 자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에 혹시 이 도스 시절에 아래 한글 써보셨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디스켓 넣고 뭐 확장판 넣으면 한 디스켓 30장 넣어야 되죠. 근데 디스켓 넣고 설치를 하다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게 비디오 카드 뭐 쓰시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엔 자판 뭐 쓰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 질문 자체가 다른 행정전산망이나 보석글이나 이런 워드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정부 표준을 쓰는 거죠. 근데 아래 한글은 유독 세벌식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영문도 뭐 쿼티를 쓸 거냐 드보락을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세벌식이란 것에 호기심을 갖고 써보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샘물체, 안상수체에 이어서 또 뭐 다 계속해서 이런 그 세벌식 스타일의 서체들이 나오죠. 공한체라는 것도 90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 한재준 선생님, 지금 서울여대에서 계속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 젊은 타이포그래퍼 한재준이라는 분이 공병호에게 그 감화를 받고 공병호와 한재준 한 글자를 따서 만든 서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벌체들이 나오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2005년에, 지금은 이미 상당히 옛날 일이 됐습니다만 2005년 한글날을 전후로 해서 한겨레가 그 본문 서체까지를 세벌식 스타일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일이었고, 사실은 사람들이 좀 이런저런 불평들을 해서 나중에는 그 밑에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요즘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벌식 서체를 전면 채용한 것이 조선일보가 아니고 한겨레였던 게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다 흐름 위에 있습니다. 세벌식을 썼던 공병호,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민주화 운동과 가졌던 여러 가지 관련성, 그리고 그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제야나 이런 그룹들이 세벌체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친근감, 그리고 이 세벌체를 옹호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글 전용이나 가로쓰기를 옹호하는 것과도 맞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그렇게까지 가느냐 궁금하실 수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한자와 같이 썼을 때 조형적으로 그 꽉 채운 활자 스타일과 이런 세벌체 스타일 중에 어느 게 어울릴 것인가? 당연히 소위 말하는 완성형 스타일이 어울립니다. 세벌체 스타일과 한자를 써놓으면은 뭔가 대단히 정말 갓 쓰고 자전거 탄 것 같은 뭐 이런 대단한 언밸런스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이런 세벌체 글꼴을 채택한다는 것은 한겨레가 창간 때부터 견지했던 순한글 가로쓰기라던가 이런 노선과 다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어져 왔다라는 걸 사실 좀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세벌식 자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요즘엔 누가 쓰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새로 세벌식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에 쓰던 분들이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계속 세벌식을 쓰고 있고요. 제가 세벌식을 쓰게 된 계기도 나름 좀 제 딴에는 흥미롭습니다만,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1994년인데 그때 이제 공병호 박사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세벌식 사용자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서 잘해보자 막 이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PC통신 같은 데 들어가면, 그땐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냥 파란 화면의 PC통신인데 거기 들어가면 뭐 그 게시판이나 채팅방 같은 데 가면 세벌식이 더 좋다 뭐 이런 글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고, 지금은 상당히 보기 힘든 아주 좀 진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생들 중에는 그런 말을 듣고 또 공안과에 뭐 스티커 보내달라 그러면 공짜로 보내주니까 이거 한번 배워볼까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인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연구하게 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왼쪽부터 차례로 윈도우즈, 리눅스, 맥 모두 세벌식 지원을 합니다. 잘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역량이 커지면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은 기술적인 역량이 워낙 크고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워낙 좋아져서 자판을 뭐 몇십 가지 자판을 써도 다 컴퓨터가 무리 없이 다
그거를 품어 안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형이고 조합형이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까지는 못했는데, 완성형, 조합형 한참 논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니코드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컴퓨팅 파워가 커지면서 다 해소가 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만 완전히 다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다른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이런 데선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이 생기고 아이패드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사실 스마트폰에서 굳이 세벌씩을 쓴다는 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세벌씩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련일 수도 있는데, 세벌식이 스마트폰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왼쪽에 있는 앱 같은 걸 만들기도 합니다. 이 진하게 표시된 게 받침입니다. 종성이 따로 있는 거고, 이게 몇 개 없어 보이는데, 그 훈민정음 제자 원리처럼 니은에서 디귿도 만들 수 있고, 뭐 티읕 쌍디귿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미음에서 비음 만들고 시옷에서 지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자판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두 번씩 자판 띄워놓고 쓰는 것보다 더 편하냐? 뭐 그건 이제 거기서부터는 각자의 어떤 뭐 철학의 차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냥 요즘의 문제를 하나 더 소개하고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매킨토시가 초장부터 세벌식 지원을 잘했습니다. 이제 공병호 박사와의 인연도 있고 했는데, 정작 매킨토시에선 잘 되던 세벌식 지원이 아이패드가 되면서 안 되게 됐습니다. 왜냐면 아이패드 써보신 분은 알지만 키보드에 숫자 줄이 없거든요. 그쵸? 화면을 조금이라도 더 쓰려면. 근데 세벌식은 어쩔 수 없이 세 벌을 다 넣다 보니까 윗줄까지 써야 됩니다. 지금 두 벌식으로는 숫자가 들어가는 줄에 뭐 쌍시옷이나 비읍 받침, 뭐 요, 야예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맥 잘 쓰던 사람들이 이제 아이패드가 되면서 세 벌씩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또 앱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요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정도의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라는 것이 묘하게 되풀이되면서 과거가 계속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했고요. 이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인데, 결국 기계라는 것이, 우리는 기계는 어떤 자체적인 논리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기계를 만지다가 아이고 더 효율적인 걸 만들어야지 하면 개량이 되고, 그러면 개량된 기계가 나오면 사람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어이구 새로운 게 나왔네 이걸 써야지 하고 몰려가고 이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한글 타자기가 나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내가 사서 쓸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자를 써야 눈이 보기가 편한데 어떡하지 라거나, 또는 나는 세로 쓰기가 익숙한데 어떡하지 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기계가 발달하는 것이 기술의 내적 논리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이 항상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글은 친숙하지만 한글 타자기라는 것은 좀 낯설었을 텐데, 그 기계를 통해서 한 번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